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1일에 있었던 보건직, 보건행정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보건행정시험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 위주로만 문제가 출제됐고 뭐 아주 지엽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이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95점 정도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제 분포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파트가 그렇게 많이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파트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자,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 우리 무조건 시험 문제 제가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라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책 결정 모형이죠. 그래서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결정자의 개인적 심리적 차원에 치중하여 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 정책 결정자가 심리적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요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데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왜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 인간이란 존재가 완전하게 합리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동시에 평가할 필요가 없고 대표적인 몇 개 대안을 쭉 검토하다가 요 정도면 괜찮은데 만족할 만한데 라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모형, 만족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정책 결정 모형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합리 모형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존재야. 그래서 의사결정자의 완전한 합리성을 존재로 경제적 합리성만 추구하는 게 우리 합리 모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전지전능한 존재,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와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하고 고려해서 수치화시켜서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한다라고 설명하는 모형이죠. 자,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고 쇄신적인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너무 경제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만 추구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무시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게 합리 모형이라면, 자, 만족 모형은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다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타나면은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 치중되어 있는 정책결정 모형이다라고 했죠. 자, 점증 모형이 있었습니다. 점증 모형은 기존에 하던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 정책을 우선은 두고 여기에서 조금씩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점증 모형으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게 점증 모형이라고 했죠. 혼합주사 모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모형,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두 가지를 결합시킨 모형으로 근본적이고 쇄신적인 결정을 할 때는 합리 모형을 적용하고, 자, 세부적인 것, 곁가지 같은 것들을 수정할 때는 점증 모형을 적용한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을 기본에 깔아요.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아까 합리 모형에서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무시했다라고 했는데, 자, 그걸 고려한 것,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직관, 판단, 창의력을 같이 고려한 게 최적 모형이라고 했죠. 자, 22번 문제 수학 분석에서의 전략을 묻고 있는데, 자,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게 조직 내부를 분석해서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회와 위협을 분석을 해서, 자, 그 중에서 조직의 강점과 외부의 기회를 결합시킨 모형, 조직의 약점과 외부의 기회, 조직의 강점과 외부의 위협, 뭐 이런, 또는 조직의 약점과 외부의 위협을 결합시키죠. 자, 조직의 강점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회를 결합한다. 자, 조직의 강점을 S라고 했고요. 기회를 O라고 했죠. 그래서 SO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 분석은, 자,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으로 구분을 하죠. 자, 조직의 강점과 외부의 기회를 결합한 것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조직의 약점이 있는데 외부 환경으로부터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국면 전환 전략이
전략이 들어갈 거고요. 자, ST 전략은 조직의 강점이 있는데 외부 환경으로부터 위협이 오고 있다. 그러면 뭔가 사업의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뭐 기술,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화 전략이 들어가고, 자, 외부 환경에서 위협이 오고 있는데 조직이 약점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방어적 전략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 의료법 시행 규칙상 요양이 필요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자를 묻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보건행정에서 한 3-4번 기출문제로 출제가 돼서 여러 번 풀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사람은 이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상 환자나 감염병 환자나 뭐 감염병 의사 환자는 요양병원 대상이 아니고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그 다음에 뭐 수술, 외과 수술 후에 뭔가 재활 이나 회복을 위해서 치료가 필요한 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노인성 치매 환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노인성 질환자, 그래서 치매도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만성 질환자, 뭐 우리가 무릎 수술이라던가 또는 고관절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 기간에 있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감염병 환자는 이러한 상태, 노인성 질환자거나 뭐 만성 질환자라 하더라도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정신질환자도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아니지만 노인성 치매 환자는 제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성 치매 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조직의 원리. 자, 조직의 원리도 앞에서 봤던 우리 그 정책 결정 모형만큼이나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죠. 자, 그 원리가 5가지, 뭐 계층제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또 조정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시켜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 것. 그래서 자, 우리가 조직이 피라미드가 있을 때 권한과 책임의 등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를 이렇게 등급화시키는 것, 계층을 만든다라고 해서 계층제의 원리였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직무를 수직적으로 등급화해서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계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직의 원리에는 이렇게 계층제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조정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본 게 계층제의 원리고, 자, 통솔 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부하 직원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명령 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명령 통일의 원리. 자, 분업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만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를 전문화시켜서 분업을 시켜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기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원리라면은, 조정의 원리는요,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에 통일을 기하는 것. 그래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조정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5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 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의 업무가 있었고 심평원의 업무가 있었습니다. 2가지도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죠. 우선 의료시설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고요.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당연히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할 거고, 보험료나 징수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다.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게 심평원의 업무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심평원에 보시면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는 것,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하는 것, 심사와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는 것, 관련된 조사연구, 국제협력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위탁을 받아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급여 비용도 심사합니다. 자, 그 외에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들어가게 되죠. 자, 6번 문제 인사행정제도. 자, 인사행정제도도 우리가 역관주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도 해서 자주 중요하게 봤던 내용이죠. 자, 공직 채용에 대한 기회 균등, 객관성, 정치적 중립. 그래서 기회가 균등해지고 객관성을 가질 수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해주는 게 실적주의죠. 자, 실적주의는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공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1번이고요. 자, 그래서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 기준을 개인의 능력, 자격, 실적에 두는 제도로서 자, 공직 임용할 때 그 모두에게 기회의 균등,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공직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균등해지고 자, 정치적 중립,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실적주의다라고 했죠. 자, 역관주의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면은 역관주의는 정치적 그러니까 선거에서 누군가 당선이 됐을 때 그 당선과 관련돼서 정당에 대한 뭔가 정치적 충성도, 공헌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공직에 임용하는 것을 역관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치 발전, 행정 민주화에 기여한 게 역관주의 제도라고 했는데 이제 단점이 정치적, 행정적 부패를 초래하고 전문성, 능률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역관주의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실적주의다라고 했죠. 정실주의 같은 경우는 정치적 당파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직에 임용하는 것을 정실주의라고 합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진료비 지불 제도도 뭐 너무 빈출 문제고 시험 문제 기본으로 꼭 깔고 나오는 문제라고 했고요. 자,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신의료 기술, 신약 개발을 유도하는 거는 행위별수까지죠.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과잉 진료, 단점으로는 과잉 진료가 발생이 돼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게 제일 큰 단점이고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게 행위별수까지의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별수까지 같은 경우는 의사가 뭐 병원에서 환자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 하는 건마다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행위별 수가제, 행위 하나마다 수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많은 양의 서비스,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해주고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과 질이 확대가 되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되니까 의료인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첨단 의료기술 같은 것들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국민 과잉 진료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가 상승되는 문제, 행정적으로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마다 처방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공단에도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뭔가 기준에 이 사람의 진단과 맞는 이 사람의 증상에 적절한 처방이 됐는지를 심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의료인과 보험자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단점이 있다. 자, 8번 문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공공부조를 묻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5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면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제도라고 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랑 의료급여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예산에 대한 것. 자, 예산 문제도 우리가 워낙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유가 있을 때 수립하는 예산이다라는 거고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된 후 변경된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라서 연초에 우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예산을 수정하면은 수정예산이라고 했고요. 국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 수립하는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을 수립할 때는요 본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이 부활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 자, 예산이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본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예산이다. 그래서 이 추가 경정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자, 막 편성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한다. 그래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또는 뭐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나 이런 같은 문제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어떤 큰 지출이 생겼다라고 할 때만 수립할 수 있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죠. 자, 보건행정의 가치 중에서 형평성의 특징으로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보건행정의 이념, 가치라고 하면은 뭐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대응성, 형평성 또는 뭐 민주성, 참여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성에 대한 내용이겠고, 자, 최소 비용과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다, 효율성 또는 능률성이라고 했습니다. 정책 수혜자의 요구, 기대, 환경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 대응성에 대한 내용이겠고요. 자, 형평성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자, 이런 게 형평성에 대한 가치죠. 정답은 4번. 11번 문제,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이 있었죠. 자, 이건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도 내용 이론에 해당이 됐었는데, 허츠버그는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어떨 때 동기부여되는지를 설명을 할 때 인간의 욕구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생 욕구와 동기 욕구로 구분을 했다. 자, 위생 욕구라고 하는 것은 불만과 관련된 욕구고요. 동기 욕구는 만족과 관련된 욕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위생 욕구에 해당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불만족이 생긴다. 근데 얘가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자, 동기 욕구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채워졌을 때 만족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은 뭐다? 요 동기 욕구, 만족 요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위생 욕구에 해당하는 것들은 직무 외적인 요인들,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들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래서 내가 직무상 느끼는 보람, 성취감, 만족도 이런 것들이 동기 요인이다라고 했고요. 자, 지위라던가 임금이라던가 뭐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은 불만 요인,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요인이다 라고 했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허츠버그는 이 요인 이론, 욕구 충족 이론이라고 해서 불만을 주는 위생 요인과 만족을 주는 동기 요인으로 구분을 했고, 자, 직무 외적인 정책, 감독, 보수, 대인관계, 작업 조건 같은 것들은 위생 요인으로, 자, 승진, 성취감, 인정, 보람, 책임 같은 것들은 동기 요인으로 분류를 했어요. 여기서 지위도 그러면 동기 요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위는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위 자체예요. 그러니까 직위 자체가 나에게 동기부여가 아니라 를 주는 건 아니고 내가 이 직위에 불만이 생길 수는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승진은 나의 직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승진이라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면 리더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설명하는 내용 보시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하들로부터 노력을 얻는 대가로 그들에게 보상을 한다. 자, 너 이 목표를 던져주고, 목표를 달성했어? 그럼 내가 어떤 보상을 줄게 라고 하는, 이 거래 관계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죠. 부하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 관계라는 것 자체가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것.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어떤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목표만 알려주고 목표에 달성했다,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것.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자, 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13번 본인 부담 제도 묻고 있는데, 보험자가 의료 서비스 건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의료 이용자가 나머지 전액을 부담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건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액 부담제와 정액 수혜자가 있었는데, 정액 부담제는 내가 일정 금액을 내는 것, 정액 수혜제는 내가 일정 금액을 보장을 받는 것. 그럼 보험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했기 때문에 나는 일정 금액의 혜택을 받은 거죠.
거죠. 그래서 정액 수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5가지 우리 본인 일부 부담제도도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오죠. 정률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00원이 나왔어. 그럼 내가 본인 부담 30%, 공단 부담 70% 이렇게 하는 게 정률제, 정해진 비율만큼을 지불하는 것. 자, 일정 금액 공제제는 일정 금액까지는 본인이 다 내어서 공제한다는 건 내 돈을 띄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금액, 월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책정을 해두고, 자, 여기까지는 본인이 다 납부를 하고 5만 원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보험으로 다 적용을 해주는 것을 일정 금액 공제제라고 했죠. 자, 급여 상한제는 반대로 보험 급여 혜택에 상한선을 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월 뭐 100만 원, 100만 원까지는 보험으로 다 적용을 해줘요. 그러다가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본인이 내라. 자, 왜 이렇게 하는 거? 자, 고가의,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 서비스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자, 정액 부담제와 정액 수혜제 이 2가지는요, 의료 서비스 이용 건당이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일정 금액을 내가 내면은 정액 부담제, 일정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는 거죠. 일정 금액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액 수혜제라고 하는 거죠. 5가지. 14번 국민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아닌 것,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면 내가 병원에 갈 때마다 내야 되는 돈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료비를 억제하는 방안이 되겠고,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한다. 그럼 건강이 증진되니까 질병이 예방되고 의료비가 줄어들 거고요. 고가 의료 장비의 과도한 도입을 억제한다. 자, 고가 의료 장비를 병원에서 사왔어요. 뭐 5억짜리를 사왔어. 그러면 이만큼을 돈을 벌기 위해서 과도한 의료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가 의료 장비 도입 억제도 의료비 억제 방안이겠고, 진료비 지불 방식을 사전 보상보다는 사후 보상으로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자, 사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치료를 받아봐야 얼마가 나올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를 낼지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요게 행위별 수가제라고 했죠. 네, 그럼 사전 보상 방식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병원에서 받을 돈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고, 사후 보상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다? 국민 의료비가 증가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자, 다음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 것. 자, 이것도 너무 빈출되고 있는 문제인데, 의료인의 권리와 안전이 아니라 누구의? 환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성과, 조직 인력 관리 운영, 서비스 질 향상 활동 모두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 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5가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그리고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의 관리 및 운영, 환자의 만족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16번 건강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결정 요인은 숙주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개인 행태 요인. 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 게 뭐다? 3가지로 구분하는 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죠. 총체적 모형, 다른 말로 전인적 모형이라고 했고요. 자, 전인적 모형의 4가지 구성 요소는 우리 생물학적 요인,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 보건의료 체계라고 했고, 생태학적 모형은 병인 숙주 환경이었죠. 병인 숙주 환경. 자, 그랬다가 병인이 빠지고 개인의 행태 요인이 들어간 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었고, 생의학적 모형은 질병의 원인은 오로지 특정 병원체 그거 하나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정답은 사회 생태학적 모형으로. 자,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숙주와 외부 환경과 개인의 행태 요인으로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죠. 17번 도답에 대한 의료의 질평가도, 이것도 뭐 지금 제가 풀이하고 있는 문제들 자체가 모두 빈출되는 문제 안에서 출제가 돼서
자, 도나베디언의 서비스 질평가에 해당하는 것죠. 도나베디언은 구조적인 접근, 과정적인 접근, 결과적인 접근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평가라고 하면은 투입되는 자원, 인력, 시설, 장비, 물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고, 과정평가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평가했고요. 결과평가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평가했죠. 아닌 것은 총괄적 평가다. 그래서 구조평가로는 면허나 자격부여제도, 의료기관 신임제도가 있었고, 의료 이용도 조사는 대표적인 과정평가, 환자 만족도 조사는 결과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평가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에 대한 평가로 신임제도나 면허, 자격부여제도가 있고, 과정평가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자체를 평가한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질평가고, 의료 이용도 조사, 의료감사, 임상진료지침 여부, 동료심사나 보수교육, 전문가 표준 검토 기구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결과평가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한다. 병원에서의 사망률, 이환율, 재발률, 회복률, 만족도 같은 것들이죠. 18번 보건사업의 경제성 평가 방법을 묻고 있는데,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적용하고, 자, 각 방법의 혈압 감소치를 측정한대요. 자, 그러면 A라는 사업이랑 방법이랑 B라는 사업의 공통적인 목적이 뭐예요? 고혈압 치료예요. 자, 고혈압 치료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결과를 뭔 거예요? 혈압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제 수축혈압만 제가 그냥 적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그래서 A라는 방법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혈압이 얼만큼 떨어졌고, B라는 사업에 돈이 얼만큼 들어갔는데 혈압이 얼만큼 떨어졌다. 자, 그럼 투입은 어차피 다 코스트라고 했고요. 자, 결과를 뭐로 본 거예요? 이거는 비용도 아니고 효용, 그러니까 건강 일수도 아니고 산출물이라고 하는 혈압의 평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코스트 이펙트,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 최소화 분석은 없는 거고, 비용 편익 분석은 이 수축기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아니라 얼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비용 효용 분석은 질을 보정한 건강 수명이 몇 년이 늘어났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비용 효과 분석.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우선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비용 효용 모두 들어가는 코스트는 돈이에요. 자, 투입은 돈인데 결과를 화폐 가치로 표시하는 것을 비용 편익 분석, 화폐로 표시하지 않고 산출물로 표시하는 게 비용 효과 분석, 건강 일수 또는 질을 보정한 생존 연수로 평가하는 게 비용 효용 분석이다라고 했죠. 자, 19번 문제 넘어갑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징 중에서 세이의 법칙,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두 가지 법칙이 있었죠. 세이의 법칙과 로머의 법칙. 그래서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로머의 법칙은 공급된 병상은 채워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의사에 의한 유인 수요 발생을 얘기하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는 정보가 공급자에게만 있고 소비자는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환자분 CT 찍어 봐야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CT를 찍고, MRI 찍어 보실게요. MRI 찍고 수술하실게요. 그럼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정보가 없으니까. 자, 그로 인해서 공급자에 의한 유인 수요가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 세이의 법칙 같은 것들이죠. 정답은 2번. 그래서 소비자의 무지,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말이고요. 세이의 법칙이나 로머의 법칙, 공급자에 의한 유인 수요가 모두 같은 맥락의 용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어떤 법? 농특법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요. 보건소,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이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자,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중에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건소는 읍면동이 아니라 시, 군,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보건행정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은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한 수험생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6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해설 특강의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요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잡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보건행정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